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자, 오늘은 고양이의 생식이란 주제로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생식이 가장 먼저 언급되고 처음 시작된 것은 약 1930년도, 약 지금부터 한 90, 닥터 포텐저 박사의 실험에서 비롯됐어요. 닥터 포텐저 박사의 실험은 약 10년간 지속된 실험인데요. 고양이 900마리를 대상으로 10년 동안 한쪽 그룹에는 익힌 고기들만을 주고 나머지 한쪽 그룹은 날고기를 주고 키워본 거예요. 그러니까 날고기만 익힌 먹인 그룹들은 전부 다 굉장히 건강하게 잘 자란 반면에 한쪽 그룹, 즉 익힌 고기만을 줬던 그룹에서는 애들이 시름시름 아프고 기형아를 출산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건강상의 치명적인 문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는 생식이 훨씬 좋다라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이 실험은 약간 잘못됐어요. 그 당시에는 고양이에게 필요한 필수 비타민과 필수 아미노산에 대한 영양학적 연구가 전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익힌 고기에서 파괴될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을 보충해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올바른 연구 결과는 아니지만 이때 처음으로 대규모로 고양이를 대상으로 영양학적 실험을 하고 그 결과 생식이 좋다는 주장이 대중들에게 널리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 결정적으로 우리나라에 2007년도에 멜라닌 파동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중국에서 프로테인 가루, 닭고기 가루라든가 소고기 가루라든가 이런 단백질 가루 형태를 수출을 하고 그거를 받아가지고 대부분 사료회사들이 사료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중국의 업자들이 프로테인 밀에 장난질을 친 거예요. 즉 프로테인 수치를 측정해서 가격을 매겨야 되는데 여기에 멜라닌을 집어넣은 거예요. 멜라닌은 순수하게 질소가 굉장히 높은 질소화합물의 일종이에요. 수지 같은 데 들어간 질소화합물인데 멜라닌을 조금만 넣어도 질소 수치가 굉장히 높게 검출되고 그럼 단백질이 높은 고급 단백질로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프로테인 밀의 단가가 올라가고 그걸로 돈을 벌려고 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2007년도에 이 멜라닌이 들어간 프로테인 밀로 만든 사료를 먹고 엄청나게 많은 수의 고양이와 강아지가 폐사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수만 마리가 죽었다 그래요. 그때 저도 그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멜라닌이 들어간 사료를 먹고 신장이 완전히 망가서 애들이 죽고 나니까 사료에 대한 불신이 더 깊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때부터 사람들은 집에서 스스로 고양이 키우시는 많은 분들이 고기를 자르고 뼈를 갈고 그다음에 뭐 생간을 집어넣기도 하고 뭐 간유 같은 걸 넣기도 하고 또는 영양제를 섞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레시피로 생식을 만들어주기 시작해서 생식이 광범위하게 퍼지기 시작한 거죠. 분명히 생식은 생식 나름대로의 큰 이점이 있어요. 첫째, 익히지 않았기 때문에 소화 흡수율이 무지 높아요. 익히지 않은 단백질은 거의 100% 소화 흡수가 가능하거든요. 익히면 익힐수록 소화 흡수율이 오히려 떨어지게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날고기 특유의 여러 가지 필수 미량 비타민과 아미노산들이 그대로 파괴되지 않고 몸에 흡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자체로 수분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의 비뇨기과 증후군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사를 먹으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함량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당연하게 지방과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건강상에 되게 좋은 이점이 있어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점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수의사나 영양학자들 아니면 대학 교수님들은 생식에 대해 우려를 많이 나타내요. 첫째로 미국 FDA에서는 생식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즉 미국 식품의약안정청에서는요. 그 다음에 미국의 아하 소동물협회에서 역시 생식이 안전치 않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원인은 뭐냐면요. 일단 생식이 안전하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 측면이에요. 첫째는 위생적 측면에서 안전하지가 않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영양 균형적 측면에서 안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위생적 측면은 뭐냐면요. 생식은 우리가 흔히 구하는 생식의 여러 재료들, 생닭이라든가 생고기 같은 건 익히는 걸 근거로 해가지고 생산이 되고 만들어져 나와요. 그래서 익혀 먹을 걸 예상을 하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살모넬라나 대장균이나 리스테리아 같은 식중독 원인균들, 치명적인 식중독 원인균들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실제로 미국에서 상업적 생식 푸드 업체들을 전수검사를 한번 FDA에서 한 적이 있어요. 약 198종 된다 그래요. 그래서 198종의 회사들의 음식들을 냉동 상태로 전수조사해서 검수해봤더니 막 15종에서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되고 32종에서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되고 뭐 이콜라이도 많이 검출됐다 그래요. 실제로 되게 많은 수가 이미 오염이 됐거든요. 그리고 검사 당시 오염이라 그러면 우리가 조리 당시, 제조 당시 아니면 녹이는 당시에 훨씬 더 높은 수치로 검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수, 우리가 구하는 많은 수의 생식 재료들은요 실제로 살모넬라나 리스테리아냐 이콜레 같은 원인균이 발견이 되고요.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다시 녹이는 과정에서 수가 더 증식이 되고 이것은 고양이를 감염시키고 또 고양이의 변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조리했던 조리 테이블이나 식칼이나 도마를 통해서 사람한테까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요, 아니면 미국 수의사협회에서는요, 노약자가 있거나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절대로 생식을 시키지 말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양 균형상의 문제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생식 레시피는 닥터 피어슨 레시피라는 레시피를 써요. 이게 비교적 재료를 구하기가 쉽고, 그리고 비교적 영양학 균형이 잘 맞아 있기 때문에 그걸 많이 쓰는데요. 비교적일 뿐이에요. 여기도 역시 몇 가지 미량원소, 아연과 같은 몇 가지 미량원소들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장기간 급여했을 때 문제가 심각하게 생길 수 있거든요. 즉, 영양균형학적 측면에서 생식은 맞추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생식 레시피가 200여 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권위 있다고 느껴지는 UC 데이비스의 수의과 대학에서 한번 전 세계 돌고 있는, 인터넷을 포함해서 전 세계 돌고 있는 생식 레시피 200여 종을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95%에 해당하는 생식 레시피들은 영양학적 균형이 전혀 맞지 않는 위험한 레시피에 들어간다 그래요. 나머지 5%에 해당하는 레시피만이 그나마 영양학적 균형이 어느 정도 맞았고, 그것도 6개월 이상을 급여하는 것을 별로 권장하진 않는다 그래요. 바꿔 말하면요, 현재 생식 레시피가 무엇이든 간에 영양학적 균형을 맞추려고 아무리 노력했어도 그것만으로 고양이의 영양학적 균형을 완벽하게 맞추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생식을 시키시고 싶다면은요, 그 생식을 6개월 이상 지속시키지 마시고 건사료랑 반드시 병행을 하거나 상업적인 푸드랑 병행을 해서 영양학적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흔히 생식은 진리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은요, 영양학적 균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식의 장점은 물론 대단히 많아요. 그리고 생식이 고양이에게 줄 수 있는 이점도 대단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영양학적 균형이 맞지 않아 결국은 고양이의 건강을 해친다면 올바른 급여 형태의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생식을 하실 분들은 반드시 올바른 가장 좋은 레시피를 찾아서 그 레시피대로 잘 만드시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시며, 그 다음 너무 오래 장기 급여하지 마시고 상업적 사료랑 병행해서 급여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생식에 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